사회적인 뇌와 공감 능력이다. 뇌는 사회의 신경 조직의 지휘망으로 유기체의 내부와 외부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자극에 대한 생리적이고 행동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뇌는 현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DNA 피질은 경험의 저장, 검색, 그리고 처리를 전문으로 한다. 고등 영장류 사이에서 DNA 피질의 확장은 이 기능에 대한 투자다. DNA 피질의 용량 증가는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현재보다 미래에 투자한다는 의미다. 특히 인간의 뇌는 아주 특별한데, 학습, 기억, 그리고 저장된 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신경 조직을 발달시키고 유지하는 데 상당한 비용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자연 선택의 힘이 작용했다. 인간의 경우에 생후 첫 해에 뇌의 유지와 성장 지원에 기원 에너지 소비의 약 65%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미래의 삶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투자는 수렵 활동에서 그 결과가 잘 나타난다. 수렵은 매우 기술 집약적인 먹이 찾기 활동인데, 단순히 매복하거나 은신하고 추적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동물의 사냥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인간 사냥꾼은 사냥의 탐색 단계와 사냥 대상과 조우 단계에서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풍부한 정보를 사용한다. 또한 이 사냥에는 상당히 넓은 공간 영역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서 35세 이상의 남아메리카 아체족은 남성은 일생 동안에 거의 12,000km 제곱의 열대우림에서 사냥을 하는 반면에 스콧 침팬지는 약 10km 제곱에서만 활동을 한다. 또한 수렵 활동의 생산성을 사냥 시간당 얻은 칼로리로 보면은 20세에서 35세까지 4배로 증가하며 30대 중반의 최고조에 달한다. 이러한 수렵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사회적인 뇌이다. 사회적인 뇌는 복잡한 사회적 환경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조정하는 초석이다. 영유아기를 거치고 성숙하면서 갖추어진 사회적인 뇌의 능력은 공감, 도덕, 정의와 같은 근본적인 인간 본성의 바탕을 이룬다. 이런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인 뇌는 사회생활의 밑바탕을 형성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촉진한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감정적인 공유, 즉 공감 능력은 도덕적인 정의의 기반을 이루는 구성 요소로서 독특한 기여를 한다. 따라서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번성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는 사회적인 뇌의 매우 중요한 기능인 공감 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공감과 이를 바탕으로 한 도덕에 관하여 외행자는 인성론 중에서 측은지심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면서 공감이 사회 공동체가 움직이는 도덕적인 바탕임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연못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면 사람들은 놀라면서 대부분 무시하지 않고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들은 어린아이의 부모와 친하게 지내고 싶거나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바라거나 또는 원성을 듣기 싫어서 행동한 것이 아니다. 그 아이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느끼고 도와주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도덕관념 테스트 웹사이트에서 시행한 검사에서는 연못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것이 의무적인 행동이라고 답한 사람이 97%에 달했다. 공감은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서로 간의 이해를 추구해 나가는 능력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공감 능력을 갖고 있을 때 개체의 이익이 크지 않고 때로는 희생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인 관계의 저변을 넓히고 공동의 이익을 넘어서 개체를 넘어 집단의 생존 능력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한편 기후변화나 생태계 파괴가 심화되면서 인류와 지구 생태계의 생존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금 시점에는 다른 사람과의 공감만이 아니라 생태계와 공감하는 능력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다른 사람과의 공감의 능력은 그 사람의 내적인 가치 기준과 도덕적인 의무감,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인간 안의 생태계 3장에서 인간 안의 생태계,
장래 미생물과 산업화된 사회. 미생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 20년 전만 해도 인체 여러 부분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목록조차 제대로 없었고, 이들이 어떻게 다양한 수준의 복합성을 가진 공동체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다른 종의 미생물 군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DNA 연기 서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정보들이 조금씩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파악된 인간의 장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장내 미생물군이라고 하는데, 그 대처수는 무려 수조에 이른다. 장내에는 박테리아, 곰팡이, 기생충, 바이러스, 그리고 고세균과 같은 미생물이 살고 있다. 이 장내 미생물군을 유전자로 분석해서 분류하기 때문에 이들이 가진 유전자 정보를 특정해서 말할 때 장내 미생물 유전체, 즉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른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대개 장내 미생물군의 유전체를 의미하지만 장내 미생물 지체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장내 미생물군들은 우리 몸과 조화, 견역의점에서 서식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내 미생물군은 복잡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박테리아, 고세균, 그리고 아메바 같은 원생동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 장내 미생물의 80% 정도는 일반 실험실에서 배양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전하고 생물정보학이 발전하면서 조금씩 알려지게 된 것이다. 장내 미생물 중에서 곰팡이, 기생충, 바이러스, 아메바, 그리고 고세균 역시 미생물군의 조화와 균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박테리아다. 이 박테리아는 우리 몸 안에 1,000여 종이 살고, 개체수로 보면 사람의 세포 수보다도 10배 정도 더 많다. 장은 사람과 외부 환경 사이의 가장 큰 경계면을 두고 있고, 표면적인 무려 200m 제곱에 이른다. 영양소의 대사와 수분 흡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외부와 접촉하는 면적이 크므로 외부로부터 유해한 물질이나 미생물의 공격을 받기가 쉽다. 따라서 이를 막아내는 방어체계도 잘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장 림파선 조직의 면역세포는 인체의 어떤 조직의 면역세포보다도 많다. 길이가 6.5m인 인간의 장은 위, 소장, 대장 이렇게 세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대부분 대변을 통해서 판독되는 대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대상으로 한다. 대장은 인체의 모든 장기 또는 피부 표면 중에서 가장 많은 미생물을 갖고 있는데, 대장의 밀리미터당 약 1,000억 개의 미생물을 갖고 있다. 장내 미생물을 큰 분류로 나누면 이러한 종의 대부분은 박테로이테스, 퍼미큐테스, 액티노바이러스 박테리아, 프로테오박테리아 문에 속한다. 그런데 장내 미생물로 많이 알려진 유생균 종이 속한 락토바실러스 속은 대개 유익균이 많고 버미큐테스 문에 속한다. 그렇다고 버미큐테스 문에 속한 박테리아들이 모두 유익균은 아니다. 오히려 버미큐테스 문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클로스트리디움 중에는 유익하지 않은 균도 많이 있다. 즉 유산균이 장내 미생물을 대표하는 박테리아라고 할 수 없고, 또 같은 계열에 속한다고 모두 유익하거나 또 유해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분류군 각각의 상대적인 비율은 동양인과 서양인 사이에도 상당히 다른 영성을 나타낸다. 최근 몇 년 동안에 과학자들은 현대 서구식 식단이 우리의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잃게 만드는 증거를 수집해왔다. 이렇게 이뤄가는 것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내 미생물군의 조성일 것이다. 미생물. 2009년 뉴욕의 의과대학 미생물학자 글로리아 벨로가 이끄는 연구팀은 베네수엘라의 외딴 지역에 사는 야노마미 부족의 미생물군 유전체를 분석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장내 미생물 손실을 입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야노마미 부족의 생활 방식은 우리 조상의 수렵 채집 생활 방식과 매우 흡사한 형태를 유지해왔다. 이 부족의 구성원은 현대 생활 형식과는 동떨어져 수천 년 전부터 이어진 방식으로 살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54명의 야노마미 마을 주민 중에서 34명으로부터 수집된 보존된 박테리아 샘플을 분석했다. 지원자 중에서 28명에게서 피부와 구강, 면봉 샘플을 11명에게 대변 샘플을 제공받았다. 그런 다음 야노마미 주민의 박테리아 DNA를 미국 인구의 샘플뿐 아니라 베네수엘라 아마존에 사는 가히보 아메리카 원주민과 아프리카 동남부에 위치한 말라위 공동체 거주의 샘플과도 비교했다. 가히보나 말라위의 공동체들도 오랜 생활 양식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야노마미 부족보다도 서구 문화에 더 많이 노출된 부족이다. 연구자들이 어느 정도 차이를 예상했음에도 실제 결과는 아주 놀라웠다. 이들은 야노마미 부족의 미생물 군집에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종이 존재한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이 외딴 부족의 대장 미생물군은 평균 미국인에 비해서 약 50% 더 큰 생태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병과 피부에는 항생제와 가공식품에 대한 노출에 반비례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와 수거식 식품은 조금만 노출되어도 미생물의 다양성을 크게 감소시키고 우리의 미생물군에서 잠재적으로 유익한 박테리아를 제거한다. 야노마미 부족으로부터 얻은 피부 샘플과 미국인의 피부 샘플에서 미생물군을 분석한 결과 연구자들은 미국인의 피부 샘플에서는 건강이 좋지 않은 스타필로코쿠스 코리네박테리움이나 나이세리아세아 그리고 프로피오박테리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야노마미 부족의 피부 샘플에는 이들의 비율이 적을 뿐만 아니라 단일하게 우세한 특성적 박테리아 그룹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만큼 다양한 미생물군이 있었던 것이다. 야노마미 부족 연구에서 자격을 받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미생물학자 저스든 손예버그가 이끄는 연구원들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사는 하자 부족을 찾아가 이들의 미생물군을 분석했다. 베네수엘라의 야노마미 부족과 마찬가지로 하자 부족은 과거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수렵 채집 부족이다. 그들의 식단은 매일 100g 이상의 식이섬유를 얻을 수 있는 바밤나무의 뿌리 구근을 포함하여 대부분 숲에서 채집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영양가가 높은 벨이나 바나나 꿀을 섭취하고 야생에서 사냥한 동물의 고기를 먹는다. 그들은 현대 서부 식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공식품을 전혀 먹지 않는다. 손예버그가 이끄는 연구팀은 약 1년 동안 하자 부족이 제공한 350개 정도의 대변 샘플을 분석했는데 이 결과 역시 매우 분명했다. 사람의 식단, 현대 서양인의 식단에서 멀어질수록 장내에 있는 미생물의 범위는 더욱 다양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장내에는 현대 서양인의 대장에서 발견되지 않는 수많은 박테리아가 살고 있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또 하나 밝혀진 것은 아프리카, 남미 혹은 파푸아 뉴기니 중 어디에 거주하든지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생물군에는 현대 산업화된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없는 미생물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구나. 예.